보고서 풀이 한번 볼까요? 135회 대비 3회. 3회 맞죠? 최근에 엄청 쇼킹한 화재가 발생했었죠. 부천에 지하 2층, 9층짜리 건물인데 8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전체 27명의 투숙객 중에서 7명이 죽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왜 왕관계를 사용을 안 했을까? 첫 번째고. 두 번째, 엄청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 질식해서 죽었고 5명이 질식사로 죽었거든요. 그 2명은 낙상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안전 매트라고 하는 건 좀 의외로 그렇게 뒤집어졌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전개되고 문제 생긴 현장을 처음 봤는데 그게 그런 구조가 아닌데 아무리 모서리에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게 심도 있게 지금 조사가 들어가긴 했어요. 그렇죠? 원래는 제 수업 시간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이죠. 양쪽 포인트 점도 보이게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생겼던데 이 두 중에 떨어지면 되죠. 이거 딱 떨어졌는데 뒤집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기준이 확 바뀌어야 되는 뭔가가 하나 생기긴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피해가 거기서 좀 더 신랄 같은 희망 역시 평상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묵고 있던 실습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병원에. 그걸 보고 내가 좀 많이 놀랐죠. 근데 불이 나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인지하고 그러니까 들어봤던 내용이 들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로 가서 수건을 다 적시하고 문틈을 다 막고요. 샤워기를 틀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그런 다음에 아시다시피 스프링클러의 효과 중에 좀 희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효과로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나갔는데 또 타이밍이 놓친 거예요. 다른 실을 또 나가면 죽겠다 싶어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너무 산소가 희박해진 상태여서 기절해요. 밖에 있던 엄마가 이제 우리 딸 아직 안 나왔다, 있는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그때 구출합니다. 운명 같기도 하고 평상시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만큼 이제 좀 뭔가 해주느냐 그런 차이죠. 여튼 뭐 정밀감식 분석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전국에 있는 숙박시설 다시 한번 다 뒤져야 되는 거죠. 2004년도에 준공이 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일 안타까운 말도 안 되고 제가 화나는 소리가 스프링클러는 없다. 스프링클러 없지 당연히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그러니까 뭐 그렇다.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개인의 돈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걸 법제화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위급 상황에 있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공동구 그죠? 공동구 지하구 노유자하고 의료는 강화를 다 알죠, 강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게 막 지적질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나 뭐 그러한 부분들이 조건이 만족돼야지. 지금 이제 우리 6층 이상인데 6층 이상.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되고 다중이업에 관련된 것도 다른 법을 또 따라가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 대상이 아닌 건데 뭐 어떻게 이걸 설치하냐. 그럼 안타깝다 이렇게 마무리를 돼야 되는데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처럼 처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무지한 게 아니고 어차피 뭐 그 교수님들도 다 설명을 했겠지. 근데 자극적인 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설치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서 그렇다. 그럼 쥐가 시키든지 지금이라도 방송사 돈 가지고. 그래서 방송이 너무 이제 약간 장난치듯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해서 뭐 이때 법은 이렇고 저때 법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봤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크고 작은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될 건데 사회가 이제 약속되어 있는 안전장치는 아직 가려면 모르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층에 스프링클러 다 넣으라고 할 수 별로 없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게 되면 제한 요소도 엄청 많습니다. 이건 뭐 말이 좋아서 안전 위해 스프링클러 무조건 넣어야 되지 이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주한테는 뭐 피해를 주는 거하고 좀 어떤 반대되는 개념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전층으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1번에 피난기구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피난기구는, 이 과거는, 피난기구가 좀 안타까운 점 이런 거죠. 지금도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피난기구는 계단을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단을 대체제로 이제 쓰고 있는 거지. 양방향避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양방향, 그죠? 제가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피난기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딱히 조건이 없는 이유가 계단이 2개입니다. 하는 거고.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피난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약을 확 걸었어요. 제약을. 무슨 제약을 걸었습니까? 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3층부터 10층까지밖에 안 되게 돼 있죠. 그럼 11층 이상은 이렇게 다른 대안이 없이 이렇게 허가가 나는 과정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고민을 살짝 좀 더 해보자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다수인 피난 장비가 있거든요.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혼자 계시면서 자꾸 뭡니까? 발명하고 이런 분들. 자기 이거 개발했다고. 어디에 착안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보면 산속에서 집 내릴 때 하는 거 보면 한 4톤 이렇게 견디게. 그런 구조를 이걸 피난할 때 쓰면 좋겠다 싶어서 줄은 불연에 가까운 무슨 줄 쓰고 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로프가 돼 있거든요. 다수인 피난 장비 만든 거. 20명까지 되고요. 길이 진짜 무제한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400m 되는 거. 이 끈 자체에 견디는 하중 자체가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불에도 견디고 하중에도 견디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설치하면 된다고 그렇게. 청에 기술원에 계속 얘기하는데도 허가가 안 난다. 한 10년째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한 집에 아무리 작게 살아도 한 3~4명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잖아요. 최소 인원이 왕강이는 1인용이에요, 1인용, 결국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놓으니까 거는 것도 지금 우리 알고 있는 형태 앙카볼트, 몇 밀리짜리 박으면 몇 톤까지 견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걸어가지고 내리는 거죠. 쭉. 그래서 거기서 6명이 그래 타고 내려오는데 성인. 그죠? 좋겠는데, 그런 거 써야지, 그런 거. 그죠? 아니, 이 동네 어찌 갈 거냐고, 이렇게. 답 없이 자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0층 이상이야. 피난용 승강기를 떠. 그 공동주택 다 사각지역이잖아요. 사람 많이 죽네,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적극적으로 뭔가 권장해서 뛰어내리겠습니까? 공기안전매트. 그러니까 뛰어내린 이유는 죽을 거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기도 떨어져 죽느니 마셔서 죽느니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건데 밑에 이제 누가 잡아줘야 되고 안 돼 있고 그게 아니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차가 대안도 있을 텐데 자꾸 뭔가를 안 만드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들은 피난기구는 설치 대상하고 수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아파트 등일 때는 세대마다. 그죠? 그래서 노유자, 의료 등등등은 면적마다 이렇게 설치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요래 묶어서 하나 딱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 설치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해 놓을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삭제가 안 됐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이 삭제가 됩니다. 안녕. 이렇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원래 이제 공동주택이 요 숙박하고 요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뺐어요. 요만큼 덩어리를 딱 지으면 예쁜 10점짜리 되기 때문에 오늘 피난기구 할 때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렇죠? 숙박일 때 왕관기 또는 간이왕관기 2개 이상, 그죠? 2개 이상의 간이왕관기, 일망왕관기 하나 딱 객실마다 설치. 저걸 딱 보면 그래서 그 의문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왕관기 왜 안 썼을까? 조금만 지식적으로 해서 영상도 많이 분포되고 있는데 좀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 보통 보면 이런 거죠. 노래방은 어떻습니까? 노래방은 전기기가 꺼져 있으면 제일 먼저 딱 켜면 제일 먼저 뭐가 뜨는지 압니까? 비상구 안내가 딱 돼. 자주 가보셨구나. 노래방 그만 가야 된다고. 학교 갈 때까지 이제 그만하는 걸로. 그런데 그럼 모텔이나 숙박시설도 왕관기 사용법이 먼저 뜨면 되잖아요. 그런 의무화.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 딱 켜자마자, 여기 왕관기 이 위치에 있고, 복도는 이렇게 뜨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럼 돈 드는 겁니까, 그게?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건데.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 영상 전반적인 제작. 그래서 전원이 딱 들어오면 바로 이제 동작되게 어떻게 해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지. 나머지 설치해 보시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피난기구에 관련된 화재안전 기술 기준, 화재안전 기준 측면에서는 이 아이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놈이라 가지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기능이 아니고 피난 사다리로만 적혀 있어요. 피난기구 명칭에는. 그런데 정의로 보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있죠. 방식은 접이식, 고정식 이런 타입이 있는데 여기는 그 내림식이니까 접이식 사다리에 대한 형태로 되는 거죠. 접이 사다리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설치 경로 등, 그죠? 연결 금속구, 직경 60m, 상호에 대한 뭐 15cm 이격, 흔들리지 않도록. 요거 있죠. 대피실.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면 제가 뒤쪽에 이제 25점짜리 나와 있으니까 건축법에서는, 건축에서는, 소방에서는 뭘 대용하게 있습니까? 그죠? 다른 거에 대해서 대비한 형태는 얘는 이제 계단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계단 대비. 얘도 이제 계단 대비는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기구죠, 기구 얘는. 얘는 설비의 관점에 좀 가깝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두 개 똑같이 생긴 거죠. 얘의 명칭은 뭡니까? 하향식 피난구고요. 하향식 피난구로 마무리되고 얘는 하향식, 그죠?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거의 전층에 쓸 수 있는 거죠. 전층에. 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가 3층에서부터 10층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엇박이다 보니까 둘이 장비는 똑같은데 왼쪽 걸 쓰는 거죠. 왼쪽 걸 쓰면 누가 감리해야 됩니까? 하면 건축감리가. 누가 감리합니까? 하면 소방감리죠. 그리고 제약을 더 많이 했어요. 뭡니까 이건? 야, 나는 계단 대신에 또 다른 건 뭐 대신에? 대피공간 대신에 하거든요. 근데 소방이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피실에서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피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럼 누가 이걸 하겠어요? 대피실을 만들고 거기 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은 안 하려고 한다고. 미쳤어. 그냥 나는 그냥 건축법인 양. 그러니까 사각지게 생기는 거예요. 소방감리가 이걸 보기를 하겠어요? 건축감리 이거 봅니까? 건축감리 이거 물어요. 그건 다 소방이지 이렇게. 피난은 다 소방이지 이렇게. 그럼 감리비에 좀 떼주든지. 그죠? 지 감리비에서 나를 좀 주든지. 지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안 주면서 책임을 지라고. 나중에 사인하라거든. 못한다. 우리 감리들이 약간 교육을 잘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거예요. 사인하면 다 책임져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못한다. 그래서 시공사가 이렇다 이게 좀 사인 받으셔야 됩니다. 해야 된답니다. 못한다. 단장님 사인하세요. 못한다. 감리들 고집이 좀 있거든요.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이때 이제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면적이 필요하네요. 면적이 필요하고 출입문은 이건 좀 수정할게요. 60분 플러스, 그죠? 또는 60분 방어문으로 수정하시고, 갑방은. 기억을 할 때는 갑방으로 기억하시는 게 좀 편하죠. 그리고 조명 등 다 넣고, 이거 무슨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대피공간 기준하고 동일하거든요. 아니, 대피공간 안 하려고 하향식 피난구 설치하는데, 대피공간하고 하향식 피난구를 같이 넣으라고 하면 약간 정신이, 생각 좋죠? 뭐 좋은데 안 하잖아요. 더 안 좋은 폐단을 일로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관리 책임을 이제 다른 쪽으로 넘긴 거니까. 그리고 봅시다. 너무 웃긴 게 얘는 대피 공간을 대비해서 하향식 피난구를 내려. 이해되죠? 대피 공간 안 하려고 하향식 피난구를 내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피실, 이 대피실이 뭐하고 똑같냐면 대피 공간이랑 동일하거든요. 대피 공간 속에 기구까지 넣은 거예요. 이 기구를 넣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대신 이거 하던 놈이 두 개를 쓰라고 하니까 소방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열리고 닫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면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면 우리가 말하는 감시 절반으로 연결돼요. 평상시 확인되는 절차로. 이렇게 세 개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러면 하향식 피난구라는 게 장비의 성능이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슬레이브를 묻을 때 이렇게 허물 묻어 놓죠. 이렇게 덮게 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다잖아요. 인간적으로. 그 기능은 똑같은데 가볍게 쓰고 복잡하게 쓰라고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엄청 단순한 제품을 단순하게 쓸 수 있게 만들고 복잡하게 쓸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왼쪽이 뛰어나고 오른쪽이 아니 왼쪽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오른쪽이 안 좋기 때문에 대피실 안에 집어넣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기준이면 이러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안 그러니까. 아유 답답합니다. 그렇죠? 감리할 때 제일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완공검사 나오면 이거 확인해 보잖아요. 이거 우리 겁니까? 감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건축감리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거 왜 우리한테 잔소리 하냐고. 이거 안 됐으면 소방 또 그거 안 내줍니다. 그죠?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그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답을 잘 쓰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하행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 관련된 기준이 있으니까 다음 시험에 예상 문제로 딱 3번. 요 문제 답은 약간 좀 틀려진 게 있어서 제가 약간 수정을 좀 했습니다. 비상조명 등 조도의 기준, 비상조명 등의 조도의 기준이 있는데 KS 표준도 알아보고 못 알아보자는 거죠. 표준하고 NFPA 이렇게 딱 한번 볼게요. 조도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보기에 항상 그죠? 우리가 말하는 1룩스와 10룩스, 우리가 말하는 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의 밝기를 얘기한다 했어요. 면의 밝기. 광원이 있고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총량이 있고 광속이라 불리우는 그 면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형 되겠죠. 원형. 점광원 형태, 원광형 형태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KS 표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도표죠. 조도표. 해당되는 환경의 조도표. 조도 분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이 중에 이제 최대치가 그 1은 없는 거예요. 1은. 1룩스는 존재하지 않죠.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조도표는 적용되는 시점에 이걸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표가. 거기 제일 낮은 형태가 얘입니다. 이 정도 돼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이랑 좀 닮아서 제가 넣은 거죠. 그래서 한 10룩스 이상 최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1룩스는 큰 개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재 중에 나중에 나올 텐데 배광번호라고 하는 게 있댔죠. 배광번호. 이 배광번호는 이 골치 아픈 게 A부터 쭉 다 있습니다. D까지. A, B, C, D, E, A, B, C, D까지. 이 중에서 D에 31번부터 해서 쭉 있거든요. 그런데 31번이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더 웃긴 거는 31번부터가 소방용으로 승인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 안 좋은 거? 제일 싼 거? 왜? 우리 집에 달 거 아니거든. 남의 집에 공사해 줄 거니까 제일 싼 거.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 기준 한번 아시고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는 요거 활용됐었을 때 화재안전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룩스, 10룩스, 터널은 1룩스, 10룩스 다 들어가 있고 NFPA에서는 비슷하죠. 10룩스, 1룩스. 요거는 이제 룩스가 10.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룩스 단위는 국제 공통인데 이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대회는 좀 암기하고 가셨으면 조도쯤 이제 시기적으로 딱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넘어가서 단상 이선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단상 이선식에 대해서 전압 강화 유도. 다른 건 아니고, 그죠? 전압 강화도 전압이죠. 전압 강화도. 전압 강화 출발은 송전, 수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전, 수전. 이게 말 그대로 해서 그냥 전압이니까 IR이죠, IR. 자, 재미삼아서 갖고 와서 그러면 저항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저항.
고유저항. 저항은 고유저항. 전선의 단면적과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딱 생각이. 고유저항은 뭡니까? 이렇게 고유저항은. 고유저항. 물질의 최적 대비 저항이 얘기하거든요. 최적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이거. 아니면 이거. 똑같아요. 최적에 대한 저항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고유저항 대비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들. 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도전율을 고려해서 어떤 선을 쓰느냐 이렇게 딱. 그리고 출발이 이런 첫 번째 딱 단상인데 단상은 몇 가닥입니까? 이선식이죠. 이선식 두 가닥. 여기다가 2를 붙여주죠. 2IR. 단상 3선은요. 세 가닥이죠. 루트 3 이렇게. 3상 4선식은 얘는 그냥 IR 이렇게 됩니다. 3상 4선식. 이해되겠지요? 이렇게 딱 적용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럼 25점짜리 넘어가면서 시험 잘 안 나요. 요거만 좀 알게 갖고 하면 되지. 그리고 질문했으니까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이 I 그죠? 나오는 로우 대신에 들어간 거 한번 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전선보다 연동선이니까 도전율에 대한 100%, 100대 몇 프로냐? 97 들어가면 되죠. 단면적의 L. 그 밑에 나와 있는 요거 이렇게. 요 내용만 줄 잘 쳐놓으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다 대입시켜서 정리해 보니, 그죠? 요 1000A분의 35.6 나오는 거죠. 아,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중요한 거니까 잘 봐놓으세요. 마지막으로, 화재 안전 기준에, 우리가 이제 기준 문제에서 전격의 80%까지만 된다 했으니까 20% 전압 강화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일반 전기의 간선은 2%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려하셔가지고. 요 정도 쓰실 수 있으면 거의 다 된 거죠. 예상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전류. 제한. 기동전류 동그라미 딱 함치고. 자, 전류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운전한다. 운전. 우리 시험 배관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최절, 운전, 최대 또는 과. 이렇게. 운전을 이제 전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운전 전류, 전격 전류가 있고요. 얘보다 좀 높이 시작되는 형태. 그죠? 그거는 초기 스타트. 기동 전류. 기동 전류가 이 운전 전격에 최소 8배에서 뭐 몇 배 됩니다. 한 20배 된다를 추정하고 있는 거죠. 초반에. 이게 전류하고 또 같은 놈이 뭡니까? 라면 이 회전력 토크하고 토크. 같이 움직입니다. 전류가 세게일수록 토크가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전류를 고민해 보면 뭡니까? 하면 전류는 무슨 작용을 합니까? 이것도 하나만 상식으로 갖고 갈까요? 제가 이제 막 수업 때 안 했는데 전류의 작용 무슨 작용이 있습니까?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흘러요. 충전. 그럼 어떻습니까? 열이 나죠. 열작용. 이때 무슨 열? 줄열. 시험 안 나오겠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대답하면 보통 시험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데도 시험이 나오겠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작용합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건전지를 연결해가지고 못에다가 클립 드는 거. 자기작용을. 되겠습니까? 자기작용이 우리의 대표적인 예가 MRI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그죠? 그 엄청나게 고성능의 자기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작용합니까? 하면 배터리 만들 때 화학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뭡니까? 하면 전기분해죠, 전기분해. 이건 살면서 우리가 소방하면서 알게 되는 건데
이게 무한에너지원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소. 수소. 이거 엄청 간단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얻어집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우리 소방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을 딱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열이라고 얘기하면 소방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됩니까? 열로 하려면 몇 도 정도 돼야 됩니까? 1500도 정도 돼야 됩니다. 이걸 1500도로 가열시키느니 그 열로 그냥 전기하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수소 안 쓰고 그냥 회전 터빈을 돌리겠다고 이런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이거? 전기로 찌. 그러니까 전기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수소를 사오는 거죠. 추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작용 중에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전선을 더 두껍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전선이 두꺼워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차단기 용량도 커지는 거죠. 원래 이제 운전 전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전함이 크기가 요만큼입니다. 전선은 이 정도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동 전류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이만해져야 되고요. 전선도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 차단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쓰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전류가 커지는 이유는 뭡니까? 전압을 크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낮추는 방법을 쓰는 게 감전압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딱 줄치고 한눈에 알 수 있는 말 딱 생각하시고 같은 거구나. 요런 거. 그래서 나온 방법이 Y델타 리액터 기동 보상기입니다. 요 두 개만 딱 묶어가지고 꼼꼼하게 잘 보시면 되죠. 전압을 낮춰가지고 기동전류 토크를 낮춘다. 그렇죠? Y델타 우리 늘 듣던 말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전기저장시설. 지금 뭐 난리죠. 계속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나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전기저장시설은 그냥 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랑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렉 자체가 규모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많이 들어있는 충전량 자체가. 그래서 걔네들은 컨테이너 타입으로 많이 넣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 넣는 거고. 이 전기저장시설과 전기 차량에 대한 배터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배터리에서 난 화재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행 기준은 전기저장시설에 소화설비까지, 즉 요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럼 전기차는요 이렇게 딱. 얘네들은 각종 가이드에 있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지금 부산에서는 전기차 가이드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라. 밑에 보니까 스프링클러 몇몇 가지만 떠올려 봅시다. 이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230제곱미터를 뜻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럼 잘 하시던데 어제 뭐 술이 또 안 깨가지고 그게 기억나는 게 노래방 안 가셨고 가자마자 노래방 딱 편안하세요 이렇게 내가 딱 기억하지 이러면서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 NFPA 보면 NFPA를 보면 불과 얼마 전에 나왔나 살수밀도와 방호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면적. 그 관련된 부분. 거기에 230과 12.2 LPM 방호 면적과 살수밀도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제 얘는 상 1급 정도 됩니다. 상 1급. 상급 1. 상 1급. 그죠? 위험도. 예. NFPA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개수가 10개, 20개, 30개 끝나잖아요. 그래서 방호 면적은 3,000제곱미터에 대한 넓은 면적이 끝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니고, 외국은 두 가지죠. 살수밀도를 높일 거냐, 방호 면적을 높일 거냐. 동일한 형태에서. 살수밀도를 높이고, 방호 면적을 낮게 하면,
살수밀도가 많아지니까 불은 더 잘 끄겠죠. 그래서 진압에 관련돼 있는 가까운 형태가고요. 살수밀도는 낮추되 방어 면적은 좀 더 넓게 가는 거죠. 왜냐면 이 동일한 거. 전체 총량이 동일한 겁니다. 그죠? 그때는 얘는 제어에 가깝고, 이 제어라는 말은 피난 쪽에 가까운 거죠. 피난. 그래서 곡선의 형태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경급, 중급, 상급일 때.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그것 때문에 제가 늘어본 거죠. 그 다음 또 특이사항이 뭡니까? 라면 이거 1.8m입니다. 헤드 간의 간격.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헤드하고 헤드 사이는 간격을 일정해서 돌아. 이유는 스키핑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ESFR에도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죠? 1.8m 스키핑 넣어라.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이고 30분이고 등등.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추가로 되어 있는 거죠. 위쪽에 있는 내용을 주로 봐서 아래쪽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기 저장 시설일 뿐이지 전기차에 대한 내용은 없다. 넘어가서 요건 진짜 오래전 거거든요. 오래전 거. 저 안 내려다가 이제 잊혀질만 하면 한번 낸다 생각하시고, 소방의 비상전에 대한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일 때 비상전원 수전 설비라는 게 있어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비상전원은 아닌데 비상전원인 척하는, 그렇죠. 차고 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스프링클러나 이제 포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주차장이 있더라. 야, 그러면 비상발전기를 다시 놓으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만 놓으세요. 그럼 전원은요, 니네 받는 거에서 별도로 하나 따는 척 해.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비상발전기 제일 많죠. 비상발전기는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를 많이 쓰죠. 축전지.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 안 씁니다. 축전지.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뭐? ESS, 그죠? 전기저장시설. 그래서 총 4가지로 지금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비상전원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서 비상전원 요 3가지가 있는 거죠. 3가지. 왜 이런 말을 쓰기 했을까요? 라면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하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써볼까요? 부하는 어떤 부하가 있습니까? 라고 딱 보면 소방용 부하가 있고요. 소방용. 그럼 일반 부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 그렇죠? 그럼 불이 났거나 비상사태가 되면 다 소방부하가 우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 부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펌프 또는 이제 승강기 이런 쪽에 몇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소방용 부하라고 치중하기 힘듭니다. 이 2개가 동시에 동작하게 됐을 때 준비하고 있던 발전기가 용량이 부족해지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부하를 엄밀히 3가지 형태로 구분하자는 거죠. 소방에 관련된 것들은. 이것들은. 그래서 첫 번째가, 야, 소방에 발전기 별도로 놔도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맞습니까? 예. 발전기를 새로 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2 발전기를 같은 데 놔도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2번째, 소방부하를 겸용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일반 부하하고 소방부하의 용량을 합산하겠다는 거죠. 용량을 좀 더 큰 거 가져와요. 3번째는요, 한 개에서 다시 보시면 이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리면 일반 부하과 발전기 하나 1, 그죠? 그 다음에 소방용 하나, 이게 소방 전용입니다. 전용.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좀 더 큰 거죠, 큰 거. 그래서 소방용도 쓰고 일반 거도 쓰겠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3번째가 좀 독특하죠. 뭡니까 하면 적당한 크기가 되는데 여기서 소방이 우선되게 만들어놨어요. G인데 소방이 우선되게.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 일반. 그죠? 그때 이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데 보존용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소방 전원 보존형.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어차피 선의 가닥은 별도로 나가거든요. 소방용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일반용 하나 딱. 여기다가 재미상에 이제 원리상 보면 여기다가 전류를 검측하는 측정한 장치를 놨어요. 그게 바로 EOCR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EOCR, 여기서부터 태동이 되거든요. EOCR은 흘러가고 있는 전류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양이 원래 내가 써야 되는 거, 얘가 갖고 있는 게 150이라 합시다. 150. 아니, 소방부하가 100이야. 100. 근데 이 자식을 다 계산해 보니까 얘는 또 100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 되면
50당 넘어가는 순간 차단시켜버릴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소방 보존형 발전기이다. 그래서 얘를 말로 할 때는 편한데 글로 적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글로 적혀 있는 말 딱 한번 보시고, 전용입니다. 그죠? 요 체크만 딱 해놓으면 요거는 부하 용량이다. 끝. 합산해라. 끝. 그죠? 그 다음에서는 겸용으로 써라. 그죠? 근데 산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요 말만 잘 줄 치셔가지고 기억하면 됩니다. 또 올려서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별도로 잘 적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뭐 전환되고 뭐 등등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시대는 좀 더 지나간 문제인데, 우리가 소방은 소방대로 멈춰져 있지 않고 전기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그래 보존용 이제 다 까먹겠지 이러면서 한번 딱 내면 그때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전기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죠? 전기는 또 원리적으로 또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정도 적으시면 될 듯합니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오늘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줄 쳐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축전지 용량을 산정하는 형태에서는 몇몇 배경 이론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들은 지금 수신기 쪽에 메인에 대한 배터리를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축전지 내부에, 그 수신기 내부에 축전지. 그렇죠? 근데 이게 층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30층보다 높으면, 그렇죠? 높으면 우리가 말하는 평상시에 대기라고 부르죠. 상용전원이 차단되고 난 다음에 비상전원 배터리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시라고 하는 부분들. 감시는 몇 분으로? 60분. 그 다음에 경보는요. 30분이 되죠. 30분. 그럼 30층보다 낮으면요. 감시는 60분. 그 다음 경보는 10분이었죠. 요 형태를 딱 보자는 거지. 그럼 순수 배터리를 쓰는 시간 자체가 오른쪽은 90분 동안 쓴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70분간 쓰겠죠. 여기서 우리가 구분되는 건 뭐냐? 배터리의 용량이겠죠. 배터리 용량은 얘는 요거 한번 이렇게 줄쳐놓을게요. 이렇게. 얘는 12A를 쓰고요. 아래쪽에는 3A를 쓸 거고. 왼쪽 마찬가지입니다. 3A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요 시간만큼 이 시간만큼 소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가 나가는 시간, 배터리 전기가 나가는 시간이 방전 시간이 부르죠. 방전 시간이 우리가 소비 시간과 동일한 겁니까? 안 그래요. 왜 안 그렇습니까? 배터리라고 하는 자체는 배터리의 형식과 온도와 환경과 여러 방식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다 달리 소비되는 전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좀 내가 알기 쉬운 말로 좀 바꿔주지. 근데 불편한 말로 씁니다. 이 말로. 이렇게 줄쳐놓을게요. 얘를 갖다가 용량 환산 시간이라고 불러요. 용량 환산 시간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전 시간이라고 불리는 건데, 방전 시간이라고 불리지 않고 시간을 대입시키지 않고 개수를 도입시키는 거죠. 개수. 자, 생각합시다. 원래 시간은 90분 썼는데 90분이라고 시간을 바로 붙여가지고 소비되는 전류에 곱하면 안 되냐는 거죠. 봅시다. 개념이 12A를 90분 동안 썼어요. 그럼 바로 이걸 곱하면 되겠지. 그죠? 90분이면 1.5시간이죠. 1.5 곱하기 12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 왜 안 돼? 배터리마다 방전되는 율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의 수치가 다 달라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수로 식으로 별도로 꾸미겠다. 그래서 나온 식이 이하입니다. 줄 한번 쳐놓으세요. 우리 기사 때 엄청 많이 배웠던. 그죠? 그래서 KI, 전류와 시간을 곱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환산을 한 개수를 곱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K1, K2는 환산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곱해서 식을 구하는 거구나. 위에 살짝 보니까 같은 내용이고요. 10분간 경보, 30분간 경보. 얘를 12A, 3A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을 봤었을 때는, 그죠? 전류 I, 그죠? 방전 시간을 환산한다고 했죠. 환산.
요걸 어떤 뭘로 환산한 됐습니까? 라면 K 값으로 환산하는 거죠. K로. 방전 시간을 K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 하나 구하면 되겠네요. 이 면적이 배터리의 용량을 구하는 거니까 제가 요렇게 하나 구하고요. 두 번째 요렇게 하나 구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70분 쓰는 거에서 K1 요만큼 쓰는 거 10분이니까 K2 딱 되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해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류 빼기 요만큼은 몇 암페어 됩니까? 이렇게 요만큼은 몇 암페어입니까? 9암페어 되겠죠? 9암페어. 그걸 딱 집어넣어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넣어진 식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요 1.8이라는 것은 10분 동안 K2는 반대로 됐네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 90분짜리 70분짜리 얘는 그렇다. 나와 있죠? 70분 10분짜리. 그래서 구하면 9.75 오른쪽은 18.7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라면 30층이 넘어가면 배터리 용량이 2배 정도 느네요. 그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땡땡땡 적어가지고 그렇게 딱 보세요. 넘어가서 얘는 조금 진행 문제라고 두고 잠시 쉴게요. 제가 줄만 치고 이렇게 표준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특성 곡선. 특성 곡선이 많은 겁니까? 라면 원래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은 배터리가 0% 될 때까지 그 전압이 0% 될 때까지 0V가 될 때까지 계속 방전하는 게 아니고요. 방전 종지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요거 이하까지는 절대 가선 안 되게 막아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더 전압이 낮아지면 열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막기 위해서 방전 종지 전압이라는 것들이 배터리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방전 종지 전압 곡선을 가지고 그럼 너 뭐 1.8V짜리 쓸 거야? 셀당 나오는 게 1.7, 1.6이야. 그걸 맞춰가지고 방전 시간 대비 환산 개수를 구할 거예요. 요렇게 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중간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렇게 나와서 첫 번째 20분 동안만 요만큼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K 값을 구하는 거다. 방전 시간으로 원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방전 시간 곱하기 전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방전 시간을 용량 환산 개수로 구하는 그래프를 표준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구성인자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전 종지 전압, 방전 시간 등등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좀 더 수업 시간에 정리 좀 더 해서 상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할 말이 좀 더 있더라고요. 방전율하고 이게 시간율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그냥 기출 문제는 용량 환산 시간 개수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까지만 딱 봐놓으세요. 그 요소를 좀 더 추가적으로 가면 방전 종지 전압은 뭐냐? 그죠? 여기 보시면 일정 전압으로 이하로 방전하게 되면 극판이 열화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는 값이 있다. 그걸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 이런 거 방전 전류하고 방전 시간을 계산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방전 시간을 우리가 봤어, 위에 표에서. 하지만 그걸 그대로 집어넣지 않고, 그죠? 왜? 종지 전압마다 좀 다르게 형태로. 그걸 갖다 용량 환산 인자 개수라고 불립니다. 뭐뭐뭐로 있느냐? 이런 것들 있죠. 요거 한번 딱 보시라고. 넘어가서, UPS가 나올 쯤인데, UPS가 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거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의 취지를 한번 적읍시다. UPS는 규정이 있니? 이렇게 누가 물었어요. 규정. 그죠? 용량을 산정하는 공식, 기준이 있어? 없어요. UPS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다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만든 공식이에요. 법은 없어. 지금 나와 있는 설계 기준은 KS에 있어요. 설계 기준을 넣은 거예요, 지금. 요거는. UPS에 대한 용량을 계산하는 방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비상전원 구하는 용량, 전원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있는데, 뭐, 고조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UPS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UPS의 용량을 구하는 것들은 있냐, 없다라는 거지. UPS. 이걸 딱 한번 보시고. 요거 한번 넣어주세요. 운전 방식, UPS에서는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요 두 가지. 운전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개별 운전 방식, 개별이냐, 병렬이 있고요. 그리고 병렬 방식, 대용량일 때. 그래서 운전 방식이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좀 더 풀이되어 있는 교재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 전송 손실과 결합 손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또 좀 더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가장 최근에 132회 때 무통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가 하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살짝만 꼬우면 그레이딩이라고 질문 나오고요. 반대로 꼬우게 되면 전송과 결합 손실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것들은 지금 이제 아시면 풀이하기에는 약간 좀 내용이 많고요. 전송은 일반적인 저항 같은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선로의 임피던스는 저항이거든요. 이게 특이하게 어떻게 점점 감소되어 갑니까? 라면 길이에 따라서 줄어들어요. 길이에 따라서 균일하게 줄어들고 있죠. 기본적으로. 얘를 전송 손실이라고 불러요. 결합 손실은 뭡니까? 결합은 커플링 로스랑 맞죠? 결합 손실. 근데 어떻게 해서 생기는 손실입니까? 얘네들은 내부 전파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정도를 뜻해요. 이거 한 번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똑같은 무선통신, 누설동축 케이블이 흘러간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좀 달라. 뭐가? 누설동축이라는 말을 쓰는 말은요. 누설동축. 누설이거든, 누설. 내부에 있는 전파를 바깥쪽으로 쏴야 돼요. 그냥 쏴집니까? 안 쏴집니까? 안 쏴지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구멍이죠. 그 구멍을 뭐랍니까? 슬리브? 슬롯.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묻을 뻔했네요. 요렇게 홈을 냈어요. 얘 이름을 슬롯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안에 있는 전파, 안에 있는 바가지라고 생각하세요. 물 담아놨어. 구멍. 어떤 놈이 물이 빠져나오기 쉽습니까? A 케이블이에요? B 케이블이에요? B 케이블이 빠져나오기 쉽죠? 빠져나오기가. 그 반대로 물을게요. 빠져나가기 어려운 정도를 뭐라 부를 거라고? 결합 손실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요 구멍이 크면 클수록 어때? 빠져나오는, 쉽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요렇게 만약에 돼 있어. 구멍이 작으면 결합 손실 어떻게 돼 있어요? 결합 손실은 커지는 것이 커져. 커진단 말은 잘 못 빠져나가기 힘드네 이런 말이야. 구멍이 크면 빠져나가기가 쉽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지요? 그럼 전송 손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송은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점점 어떻다는 거지. 있습니까? 손실이 작다. 얘는 손실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슬롯의 크기하고 동일합니다. 이해되겠지요? 거기까지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답 쓸 때 바가지 구멍 크기는 저렇게 적었어요. 요 말입니다. 요 말 하나 적고, 주된 거는 이렇게 딱 그렇게 적었어요. 다음 넘어가서 수업 시간 상세 설명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중에죠. 자료를 좀 더 조사해서 요건 수업 시간 한 번 더 자료를 드리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선통신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 측정하는 방법은 안테나나 누설동축 케이블이나 여하튼 전파를 발생시키고 등등은 전부 다 전개강도라는 걸 측정을 해요. 전개강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곡선을 표현을 하자면 이런 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가 전개강도예요, 전개강도. 이게 전개강도.
전개 강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전파의 레벨, 보통 이게 레벨이라고 표시 많이 되어 있고요. 레벨. 그러니까 보통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치솟죠, 이렇게. 이 부분을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전개 강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다? 발생기의 전파의 세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얼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수신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수신되느냐, 그런 것들을 측정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보면 측정 장비 있고 안테나에 요 지금 인자가 있더라고. 요런 것들 좀 더 상세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방에 쓰고 있는 게 지금 50ohm짜리거든요. 연결됐을 때. 그 다음에 장비, 영양인자, 그리고 우리가 전후에 측정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냥 뭐 이 내용이 뭐 자세히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씩 알아가듯 답을 좀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한번 수업 시간 때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건 좀 늦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예상 문제입니다. 강력한, 넘어가고 13번의 마지막이죠. 전압정제파비가 있습니다. 전압정제파비는 뭡니까? 뭐 전압을 보냈는데, 그죠? 뭔가가 전압이 내가 보낸 전압하고 다른 놈이 왔네. 작게 오는 놈도 있고 크게 오는 놈 있죠. 작아지는 것들은 감쇄가 된 거고요. 크게 된 건 증폭이 돼서 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아, 이 영향이, 이 전압이라는 것은 뭐의 크기에 반응할까요? 전압 뭐의 크기에? 단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항, 즉 임피던스의 크기에 똑같이 비례합니다. 이렇게. 근데 솔로가 50ohm짜리를 했다가, 야, 그 다음에 다시 50ohm짜리 가져와. 제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었고 75ohm짜리 괜찮으니까 일단 그거 하자가. 55ohm과 75ohm을 연결하게 되면 정제팝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냐,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 두 개를 비교한 파를 전압정제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전압정제팝이는 V2, V1인데 최대와 최저치에 대한 비교치거든요. 비교치. 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만약에 1로 나오더라. 1이면 선로가 가장 균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무한대까지 치솟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엄청 커지는 공간을 관통해서 지나갈 때는 엄청 커집니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한 계산식 했더니 요만큼 나왔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다 양호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사계수에 대한 용어들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로의 균질, 음성이 균일함, 그렇죠?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전압정제파비는 1.5 이하로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 문제를 두고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25점짜리인데 한번 쭉 보세요. 보시고 추가로 내놓은 내용이 이겁니다. 3번. 우리가 말하는 비상전원의 공급 시스템을 보니까 NFP 110이더라고. 레벨로 구분하고 클래스 타입이 구분되어 있고, 이건 교재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로 이제 등급까지 해서 25점짜리 틀에서 하나 좀 준비하세요 해서 밑에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교재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중단 시간과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해서 불러서 분류한 타입, 그리고 클래스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등급. 요까지로 수업 시간 때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되겠지요? 네. 이것으로 5점 문제 풀이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